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종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규제로 대응했던 중국이 조만간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변수가 아닌 이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이런 상황에서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안보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다져야 할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얻어내야 할지 이 두 분의 국제 경제 전문꾼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네,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그동안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가 열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단독으로 이 3국 정상이 모이는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는 국가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등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여러 의제들이 포괄적으로 또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근 백악관은 이 브리핑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 회의가 가까워질수록 의제에 대해 말할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국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또 일본에게 있어서는 어떨지 그 첫 질문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선 교수님, 한국 입장에서 이번에 회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 정상회의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3국이 가진 것은 있었지만 3국만이 가진 것은 처음이거든요. 정상회의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의 동맹구도의 공고화, 그 정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중국과의 경제관계, 수출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일본과는 잘 아시다시피 역사 문제 등으로 있어서 한일, 그다음에 한중 간의 여러 가지 한미일 통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이렇게 3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것도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에 모여서 이런 정상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큰 진전을 보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준비 중인 그 공동성명 내용도 오늘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그걸 보면 포괄적인 공동성명 하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공동성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아마 직역을 해서 이렇게 될지 모르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는 하나의 그 캠프 데이비드 원칙 선언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포괄적인 것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관련 모든 것을 포괄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저는 되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이제 안보와 경제가, 안보에 이런 경제와 기술 중요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중러 간 공조에 명시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체제,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지역적인 의미에서 놓고 보면 북중러 또 우리 한미일 이런 하나의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아마 논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후쿠시마 문제와 역사의 문제를 놓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일본을 방문하셨고,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에서도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하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맞이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상준 교수님, 일본 내에서는 어떤 기대감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본에서 보는 시각도 지금 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시는 이제 북한 문제죠. 네, 안보 문제. 그리고 또 경제 안전 보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중국과 관련해서 한미일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또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그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제 대만 문제 같은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한다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죠. 대응해서 한미일이 기술 쪽 마찬가지고요. 경제 안보 쪽에서 공조한다 하는 정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일본은 더해가지고 미국과는 그 무기 수출, 일본에서 이제 안전 장비 수출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그 무기 수출도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민당과 그 공명당이 그 제한을 좀 완화를 하는 거를 그 무기 수출을 좀 용이하도록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오염 처리수 그 방류 문제 네. 지금 일본 국내적으로는 8월 하순에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8월 하순이라는 것이 8월 18일 정상회담 이후니까 아마 한국에 대해서 그 이해를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과 중군이 장군, 멍군,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에 뭐 비유를 하자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 법안을 만들고 칩스 법안을 만드니까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런 이 다자간의 구도상에서의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서도 포괄적 또 일반적 의미의 의제들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곽 교수님께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을 다룰지 한번 말씀 주실까요? 그래서 시점상으로 보면요. 예. 이제 국제 통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사안 또는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그 흐름을 발표하는 시점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정도의 어떤 시퀀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보면 어제 그러니까 9일자죠. 현재 워싱턴의 9일자로 투자에 대한 규제를 네. 했거든요. AI, 첨단 반도체,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거에 대한 투자 규제를 처음 했는데 사실 미국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투자 규제는 대중국 투자 규제라는 건 이거 처음이거든요. 네. 거기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칩스법이라고 하는 그것, 그다음에 네. IRA에 통하는 어떤 전기차 배터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특히 이제 캐치업하고 따라잡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투자를 자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막았던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는데 네.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투자까지 막는다는 것을 보면 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음. 한편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끼리 해서 우리 불락끼리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와 또 다른 바가 없거든요. 네. 우리 경제학을 얘기할 때 듀얼리티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흐름은 이제는 동맹국끼리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은 하고 중국은 제끼겠다. 말은 디리스킹이지만 사실은 디커플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발언 용어지 네. 사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네. 이번에 다룰 이슈는 첨단, 이번 투자 규제는 첨단과 기존에 다뤘던 어떤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가 진행이 될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뭐 14나노, 그다음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뭐 몇 단 이상. 요렇게 이제 제한을 해서 우리만 유예를 거쳤던 게 이번 9월에 끝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유예 면제 문제, 또 연장 문제 이런 문제가 세부적인 말은 그때는 못해요. 공동선언에는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의제가 이제 앞으로들 다뤄져야 될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후진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술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다 보니까 그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아마 일본과 미국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미일 반도체 협정 86년, 96년 이런 사이에서 일본은 직접 경험을 한 바가 있어서 이 방금 강노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기시다 총리가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인비지블 핸들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기시다 총재는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우선 뭐 중국에
대응해가지고 네,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지난 그 5월에 있었던 G7 그때 네. 뭐 세븐이 만났을 때도 확인을 한 것이니까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그 지금 방금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정부가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까지 네, 규제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기업도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디리스킹이니까 차이나 리스크를 이제 줄인다, 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미 기업 쪽에서는 그 US 리스크, 아메리카 리스크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기업이 취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도 주요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서 과도한 중국에 대한 규제는 미국 기업의 이익과 반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는 그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어디까지가 중국과의 교류, 중국과의 진출 투자에서 이 한미일 공조를 하지만은 이 한미일 공조가 어디까지를 그 허락할 수 있는지 네. 이것도 좀 이번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특히나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 이미 중국에 투자를 해놓은 것이 많이 그렇죠. 있고요. 네, 그것이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하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너무 큰 그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네. 지금 미국도 자기네 기업들에게 극단적인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중국을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제적인 교류, 투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미국이 자기네 기업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 네, 이거 정도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에서도 허용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일본에서도 아마 그런 쪽 자기네 네. 기업을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기업들 얘기를 네. 하시기 전까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상준 교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게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톱다운 방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보통 실무진들이 모여서 협의 내용이나 합의 내용을 작성을 해놓고 정상들이 그냥 포토에서 사진을 찍는 것에서 끝나는데 이번에는 직접 정상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밑으로 던져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즉 기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미국이 이번 주체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이거를 아마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과거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탑다운 방식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미국의 힘을 그냥 과시하는 걸로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미국도 동맹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행히 또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관계가 좋아졌고 네. 또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확실하게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비쳤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뭔가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은 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미일 공조를 확실히 하는 범위에서는 네. 네, 한국이 자기의 목소리를 미국에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일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면서 지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일본은 그걸 한 번 더 컨펌을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번에 네. 그래서 일본과도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같은 거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아메리카 리스크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얘기가 된다면은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IRA 때 네, 한국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았을 때 미국의 반응이 뭐 무덤덤하거나 냉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못했다 하는 반응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동맹이니까 네. 네, 이 기회에 좀 더 한국에게 필요한 그 것들을 어필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놓고 보면 40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칠 수상하고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여서 그냥 회담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0년대인가요? 59년에 후르시초프와 또 윌슨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끝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한미일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과거 이스라엘 이집트 사태와 다른 하나의 안보적 경제 안보, 정치 안보, 군사 안보 이런 내용을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향후에 이 삼국도 곧 좀 있으면 이제 대선, 미국도 대선이 있고 일본도 총선이 있고 우리도 총선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연인지 몰라도 내년에 다 열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총선이 있죠. 예. 미국 대선이 있죠. 일본 중의원 선거 있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우리가 리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국익을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당선되는 걸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국익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린 솔렌이고요. 예. 실제로는 재집권하는 게 우리 왜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폴리티컬 이코노미 얘기할 때 예.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피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내치적으로 보면 국내 경제적으로 보면 투자 유치, 반도체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투자 유치 성과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투자 유치와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에서 일단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인플레이셔너리 쇼크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서 내부 경제 측면에서는 웬만큼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외교적인 어떤 성과 같은 게 지금 막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캠프 데이비드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한미일 삼국이 뭉쳐서 이런 캠프 데이비드 원칙 선언을 하고 동북아 안정을 했다는 것은 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73년에 용키프르 전쟁에서 점령했던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는 협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우군이었던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이집트 간의 관계 회복이었거든요. 네. 그런 중요한 장소인 것을 무려 보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MC께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건은 캠프 데이비드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한중일 삼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 건 처음이란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발표를 선언을 하고 네. 공동선언도 2개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미일 양국 간의 정례적인 네. 연합훈련을 하겠다. 네. 1년에 한 번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 네.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걸로 보여요. 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를 들면 트럼프 시절 당선될 때 외교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모로코, UAE하고 몇 개도 네.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엮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외치적으로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선언에서 동북아에서의 또 어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내년 대선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네. 실제로 백악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옐렌 재무장관도 중국을 갔다 오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을 가고 일본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총리를 특사로 보낼 생각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특사를 보내겠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업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시장인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까라는 게 한미일 각국이 지금 머리싸움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을 대변해서. 네, 네. 우리 박상준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참에 미국과 일본을 어떻게 레버리지로 해서 좀 얻어낼 거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얻어낼 거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네. 미국이 얼마나 외국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짓고 그래서 얼마나 고용이 좋아지느냐 하는 것은 자기 업적이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쌓는 것에 지금 일본과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 기업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면서 공장 짓고 있고요. 한국도 삼성이라든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할 때 얼마만큼 또 미국 기업과 차별 없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은 더 많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네. 디리스킹에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 시장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한국도 일본도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은 네. 투자를 과거만큼 왕성하지 않는다면은 그 투자가 미국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이 있고 또 그 일본에 대해서도 방금 오염 처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지금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이 한미일이 그 북한의 미사일 정보, 탐지 정보 같은 것을 지금까지는 서로 공유는 하지만 실시간 공유는 아닌데 이제 그렇죠.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 예.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이제 무기 수출을 네. 자기네 그 국내적으로 그게 어려운데 그거를 좀 고쳐가지고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한국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 일본에도 중요하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일본에 용인을 해주는 대신에 그 미국과 함께하는 거니까 미국과 입장을 맞춰가지고 용인을 해준 대신에 일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소부장 중에서 굉장히 기술력은 있는데 후계자가 없다든가 네. 그런 기업들을 인사병하기를 원하는 한국의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기술 보호를 위해서 그 기업들이 한국의 인수합병이 안 되도록 또 막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경산성 차원에서 있다고 한국 기업들은 불평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한미 공조니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조차 이제 실시간으로 군사 정보도 공유를 하는데 네. 네. 그런 정도의 우방인데 기술 유출을 염려해 가지고 지금 후계자가 없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까지도 방해를 한다는 것은 우방으로서는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런 그렇죠. 것들도 요구할 수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의 벤처가 굉장히 일본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 회담이 아까 곽 교수님께서 바이든에게도 정치적으로 네, 정치가들에게는 뭐 국익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일본에서도 기시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시다 내각에 한번 그 여론조사 결과 NHK 여론조사 결과 네. 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으로 돼 있는 예. 표 1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네네. 예. 네, 네. 이게 보시면은 지금 그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은 네.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5월에 있었던 정상회담 때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 올라갔었는데 일본에서 그 마이넘버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네. 주민등록 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일본이 디지털 후진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오는데 예.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나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대답이 뭐 압도를 하죠. 굉장히 네. 불만이 많으면서 내각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더 최근에 나온 신문사 조사는 더 지지율이 낮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5월에 그 정상회담 때라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국민을 보기에 기시다가 잘하고 있네 외교 무대에서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시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가 최소한 멋지게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일본 여론에서도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구나 지금 중의원 선거는 2025년 임기대로 하면 2025년이지만 네. 지금 해산이 가능하니까 일본은 그렇죠. 그래서 네, 올해 뭐 하반기에도 중요한 해산이 돼서 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그 한번 해산이 있지 않나 했는데 기시다 내각이 인기가 안 좋으니까 하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또 아까 캠프 데이빗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캠프 데이빗의 바이든이 일본에서 제가 들은 것은 대통령이 된 뒤에 외국의 정상을 초대해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예, 처음이다. 처음이죠.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의미를 두니까 이런 것들 바이든과 기시다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한국은 충분히 니골시에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곽노승 교수님과 박상준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두 번째 군사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연합훈련을 하고 지소미아라든지 옥사와의 연계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적 판을 놓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다. 세 번째 이 경제적 협력 관계 이 문제를 또 다양한 뭐 공생이라 그럴까요? 체제를 만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건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겠다 그러는데 2008년도에 시작된 게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면 한중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참 미묘한데 이 얘기가 참 어려운 게 2019년도에 네. 한중일 정상회담 정례화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만났을 때 왕이 외교부장, 지금 정치국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임 외교부장이죠. 네. 근데 그 왕이 정치국원도 다시 살려보자 이거 한중일. 네. 그런 상황이. 근데 여기는 이미 8월 18일로 확정이 됐고 여기는 지금 얘기가 꺼낸 중인데 그러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배제라는 것이 삼국 합의하에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한중일 정상회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양국 간의 어떤 동북아의 안정과 정세의 안정과 그다음에 상호 교류 협력 같은 것들이 주로 논의되는 게 한중일 정상회담일 텐데 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원칙 선언까지 해서 중국 다 배제했는데 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안보는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지만 경제는 불편함과 그다음에 풍요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경제가라는 어떤 교류나 이것마저도 단정되면 삶과 죽음의 문제는 더욱더 각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인 게 이게 이제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할 말은 없더라도 왕위가 제안한 그런 한중일 정상회담 정례화는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첨단 제품 어차피 생산 못하게 하니까 그거는 국내에서 최종 제품 생산해서 수출하는 방법 취하도록 네. 하고 그다음에 범용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중국 현지 공장을 늘리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니냐. 특히 네. 이제 한일 경제 교류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서 과거의 역사적인 논쟁거리 이거 해결해 가지고 손을 잡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최근에 소규모 공연마저도 한국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뭐 BTS나 하이브 같이 큰 팀 아니고라도 네. 이걸 이제 풀어줬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이 뭘 바라겠어요, 이제 한국 일본의 드라마나 카툰 같은 거 이거 열기를 바랄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겠죠. 못하게 지금 막아 있잖아요. 영화도 네. 못 들어오게 하고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요구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미시적으로 한번 곽노선 교수님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미시적으로 한번 또 들여다볼까 싶습니다. 이 사실 탈중국화,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탈일본화, 탈한국화 이것도 다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탈중국화는 말씀 주셨다시피 홍콩을 포함하면 아마 우리나라 수출의 30% 정도는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 일본에서는 아까 기업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업들이 탈중국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이해했을 건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산업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이제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대처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하는 기업도 뭐 앙케이트 보면은 많이 있곤 하고요. 근데 아까 곽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우선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저도 똑같이 이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한중일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번에 한미일에서 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논의를 해가지고요. 네. 한중일이 가능하도록 이제 미리 서로 협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왜 한중일 이거를 계속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이 미국도 일본과 한국의 동맹이 필요한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있고 하니까 한국 반도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니까 지금 중국이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분위기에서 굉장히 무슨 뭐 보복을 한다, 뭐 굉장히 무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참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지금의 한미일 동맹 그리고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이거를 하면서도 중국에 투자하고 시장에 진출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치와 경영의 분리가 굉장히 오래된 그 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일본도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미일 그 정상회담에서도 성명을 낼 때 약간 톤다운을 일본식의 톤다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하거나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네. 또는 용인할 수 없다 하는 강한 어조보다는 지금의 평화로운 현상, 네. 이것을 무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옳지 않다든가 일본의 입장이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톤다운하면서 중국을 덜 자극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항상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이것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같이 지향하는 국가가 우리의 동맹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우리는 미국 편이고 중국과는 대항한다 이러진 않거든요. 네. 네. 하지만 그 뉘앙스로서 이제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물밑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 사절을 보낸다든가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든가 외무장관까지 뭐 회합을 한다든가 하는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너희하고도 역시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미국의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중국과는 그 중국 시장과는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중 경제 협력 일중 경제 협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기업인들만 참여를 하는 것인데 네. 대부분의 중요한 기업의 기업인들은 여기에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업 입장에서 이 기업에서 뭐 이 단체에서 중국에 순방을 한다 할 때는 정치인이랑 관련은 한 명도 여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오직 민간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정치와 별개로 중국 기업과는 그 정치적으로 파장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우리끼리의 연결은 계속한다. 이것이 또 독일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독일 네.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에 그 새로운 중국 전략을 내면서 역시 디리스킹, 너무 독일이 지금 공급망이라든가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많은데 네. 그것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동시에 중국의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대규모 회사들은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네. 사실 지금 중국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전기차 생산에서는 전 세계에서 1위인데 아까 반도체 협정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자기네가 과거에 반도체 협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과 미국과의 그 지금 이런 마찰에서 중국이 자기네처럼 속절없이 그냥 양보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서의 중국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을 놓치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네. 자기네가 자칫 삐끗해가지고 지금 이 그렇죠. 시장에서 철수를 하면은 그 사회를 비집고 한국이든 유럽이 거기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을 봐도 일본을 봐도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하고 그쪽에 서지만은 이 중국에 대해서도 그 한중일 그 협의를 하면서 지킬 거는 지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뭐 워낙 통상에 관해서는 또 우리 교수님께서 뭐 정부에서도 계셨고 또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만 지금 미국 대통령 명령으로 행정 명령으로 앞서 말씀드린 AI라든지 양자 컴퓨팅 이런 아주 그 고급 초현대화된 디지털 기술들을 규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다가 투자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은 정부에다 보고해라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이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규제를 갖다가 한국과 일본이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일본에게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요구를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자 일본부터 먼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겠다라고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런 내용은 우리도 선제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답은 뻔합니다만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재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반도체 장비 수출할 때 처음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내렸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네. 반도체 장비 도입에 뭐 메모리급은 언제 얼마 이상, 그다음에 보면은 얼마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내리면서 미국이 약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덜란드와 일본을 따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네. 같이 접근해, 같이 보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이번 9월, 일본은 지난 7월에 이제 수출에 규제에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AI나 퀀텀 기술 이런 부분이라도 이 반도체하고 똑같이 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있다가 이쪽은 뭐 우리하고 뭐 별로 상관도 없는데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날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비는 항상 하되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냐면 오케이. 어차피 첨단 쪽은 중국이 옛날처럼 우리는 뭐 제품 생산해서 값싼 것만 생산하고 네. 우리는 첨단 기술에서 고부가치 설계니 이런 건 우리가 갖고가 아니에요. 네. 중간재에서 대부분의 경쟁력을 조사를 해보면 중간재에서 중국하고 세계 경합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몇 개만 우리가 앞서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네. 뭐 낸드 포함해서 그거만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우리가 NCM 방식으로 해서 고급 사양해서 앞선다고 그러지만 네. 사실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로 보면 중국의 CATL이 1위예요. 네.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IRA 덕분에 우리는 반사 이익을 얻었잖아요. 네. 나는 이제 이겨해 주는 시사점이에요. 어차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나갔을 때는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그냥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규제는 미국 정도의 수준, 미국 기업이 하는 수준까지만 우리도 용인해달라 네. 해서 하고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최종 제품을 여기서 생산하든지 미국에서 생산하자 하는 방법으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네.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괜히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삼자 수출해서 또 걸려요. 그러면 네. 얼마나 창피당합니까? 그러니까 네. 차라리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돼. 국제관계는 힘이잖아요. 네. 힘 딸리면 머리가 좋아야 돼. 힘이 딸리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예. 힘이 딸리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방금 이제 일본에서도 그 첨단 반도체 장비 네. 그 수출 규제에 이제 동참을 한 거잖아요. 네. 7월에 동참을 해서 네덜란드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합하면은 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서 거의 뭐 80% 90%를 그렇죠.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중국으로서도 뭐 대단한 타격이긴 하죠. 네. 타격이긴 한데 일본이 그 머리가 좋다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한 것이 하나가 그 이번에 그 수출 규제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았어요. 네. 중국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고 경제 안전 보장 때문에 첨단 반도체 14나노 이하의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네. 규제를 하는데 네. 다만 거기에 화이트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규제하지 않는다. 네.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다 들어가지만은 네. 중국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네. 분명히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은 분명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진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첨단 그 장비 쪽에서는 네. 또 반도체 쪽에서는 공조하면서 최대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너희를 적으로 돌려서 싸울 마음은 아니다. 네. 그거는 또 시그널을 주는 게 예. 머리를 잘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상준 교수님께서 제가 지금 계속 맴도는 거는 아까 말씀 주신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이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고용이라든지 많은 경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일본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내각의 인기라든지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장기 불황을 기시다 총리는 이번 기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등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시다 총리는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지금 네.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평이 많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일본의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면 30년 전으로 들어간다면은 1988년, 89년에 그 버블 전성기 때 네. 그때 그 1인당 GDP에 있어서도 당시는 구매력으로 봤을 때는 그 뭐 프랑스나 독일을 완전히 압도를 했고요. 또 90년대 중반 정도에는 명목으로 봤을 때 1인당 GDP에서 미국보다도 높았던 적이 있고 네. 한 그 시절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시 그 시절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지금을 잃어버렸다 한다면은 저는 그 시절은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미 네. 고령화가 많이 진전이 그렇죠. 됐고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곳에서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다만 그 일본 기업들이 처음 20년 동안에는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헤맸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뭐 사니오도 뭐 공중 분해됐고 뭐 샤프도 타이완에 그렇죠. 팔렸고 도시바는 뭐 반도체라든가 알짜배기는 다 팔아버렸고 다 팔았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잘도 한때 뭐 상장이 폐지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 10년간은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방향을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지난 10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또 일본 경제가 되게 좋아요. 네, 지금 도요타의 영업이익도 보여주시지만 네. 혹시 그럼 소니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소니가 좀 더 네. 극적이기 때문에 네. 도요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니가 있는데요. 도요타는 상당히 안정이 됐네요. 아유, 뭐저 네. 소니는 지금 소니 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거의 망할 뻔했죠. 네. 네, 2009년, 10년, 11년 이때 그러네요. 보면은 그때가 소니가 2012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개혁에 들어갔는데 2012년까지 그 유명한 소니의 TV가 8년 동안이나 적자였어요. 8년 동안 적자고 또 그 이제 구조조정 들어간 다음에 또 한 3년 정도도 적자였다가 프리미엄 라인만 남기고 전부 나머지 범용화 아까 범용화도 말씀하셨는데 범용화 부분을 전부 날려버리고 프리미엄만 남겼을 때 비로소 소니의 TV도 이제 흑자로 전환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2017년도에 소니의 영업이익이 2017년이 돼서야 1997년 과거의 최고였던 1997년의 영업이익을 소니가 2017년에 그 갱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잃어버린 20년이잖아요. 네. 97년의 영업이익을 2017년에 대해서 갱신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번 2012년부터 구조조정한 다음부터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최대치를 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방향을 잘 잡았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 때문에 쇠퇴하는 경제에서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을 잘 서포트해주는 정책을 써가지고 네. 기업들이 계속 탄탄하게 고용을 유지하고 할 수 있다면은 네. 일본이 과거처럼 재팬에서 넘버 원이나 세계 2위라든가 막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은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가 안정되게 갈 수는 있죠. 네. 이게 기수다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의 좋은 시나리오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좋게 보이는 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본 경제의 약점이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네.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한 가운데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일단 그림자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다. 그럼 제가 이 점에서 이 시점에서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네. 엔화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일본 주식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채권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좀 다른 뭐 상당히 좀 네. 질문인데 네.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 채권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장기금리를 계속 0.25 장기금리의 상한을 0.25로 유지를 하다가 네. 작년 12월에 이제 그걸 0.5로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걸 1%까지 그랬죠. 상한을 1%까지 올렸는데 지금 0.5로 올렸을 때는 금방 시장 금리가 상한까지 가버렸고요. 예. 이번에 1% 올렸을 때는 시장 금리가 상한까지는 가지 않고 왜냐하면은 상한을 1%로 올렸지만은 지금 0.6% 정도까지 금리가 올랐을 때 다시 또 일본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네. 금리가 더 이상 오르는 걸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그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지만은 일본의 국채가 이미 중앙은행이 50% 이상을 사 가지고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아마
그 세계 경제에 큰 이변이 없다면은 네.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네. 그 금리를 올리는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채권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금리 차가 줄어들면은 이제 엔화는 지금보다는 강하게 되겠죠. 네. 금리 차가 줄어들어서 엔화가 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엔화가 130엔까지 갔었는데 네. 작년 9월 10월에 150엔까지 가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140엔까지도 갔었는데 다시 그 상한을 1%로 옮기면서 상한은 올렸지만은 0.6 정도에서 막아버리니까 다시 또 엔화가 약세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엔화가 지금 미일 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네. 이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은 엔화도 이제 강세가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지금 엔화를 산다는 건 확률적으로 네. 엔화를 산다는 것은 엔화가 강세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봐야 지금의 그 원화와 그 엔화를 생각한다면은 네. 수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을 산다면은 네. 금리가 앞으로 일본도 이제 뒤늦게 네.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뒤늦게 일본도 금리가 오른다. 네. 그러면 분명히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일본 주가에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일본 기업들을 보면은 일본이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 또 일본 기업들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한다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뭐 항상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 네. 그런 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광노승 교수님, 방금 이 박성준 교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대충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중앙은행이 이 수익률 제어곡선의 금리를 1%로 상한선을 올리면서 다양한 엔화의 환율 변화까지를 감안을 한 정책, 그리고 시다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경기 부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같은 느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환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통화 정책, 이 한일 간에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이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되고,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놓고 보면 통화 정책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협력이 아니라 경쟁 관계에 가야 되는데 이 경쟁도 좀 더 협력적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답이 굉장히 질문이 포괄적인데요. 네, 제가 포괄적으로 매크로서부터 마이크로까지 해서 예.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때 중국에 대한 그것이 블락킹 같은 것이 있으면 한일 간의 경제 협력 소지는 그만큼 커져요. 특히 네. 소부장에서 일본이 굉장히 강하고 일본 기업이 약하다고 그러지만 아까 도요타나 소니 상황에서 보듯이 저런 기업들이 히든 챔피언들이 많아요, 일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1위. 지난번에 포토리지스트나 뭐 이름도 못 들어봤던 반도체 소부장 딱 때리니까 꼼짝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만 기업인데 세계 점유율 80%예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 많거든요. 그게 일본의 저력이고 이제까지 끌어왔던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중국에 블락킹했을 때 일본과의 협력할 것은 굉장히 많다는 네. 것이 이제 첫 번째 거시적인 측면이고요. 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본과의 협력에서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에서 열등감, 지배 뭐 이런 것 때문에 막혔던 여러 분야들이 있거든요. 사실. 네. 이번이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여우커라고라는 소위 말해서 관광객 푸는 게 이번에 이제 11일 오늘부터 풀었잖아요. 네, 한국에 네. 대해서. 이번 주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니까 이번 주에 일본도 풀 거라고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네. 그 얘기는 중국도 우리한테 지금 던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의 여지는 굉장히 많다. 네. 하는 측면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네. 이제 문화상품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한국 간에 이제는 역사적인 걸 벗어났으니 누가 우위에 있고 열위에 있고가 아니에요. 일본은 이미 혁신 경제가 아닙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노대국처럼 변해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뜯어먹고 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특히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엄청나게 진행이 돼서 한물
그런 힘이 없어요. 활력 자체가. 네. 그런 점에서 혁신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이때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경제 협력, 한국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거든요. 네. 조그만 나라지만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혁신적인 사고도 굉장히 많은 나라의 장점이 있어서 이 두 개를 접목할 부분을 찾는 것, 이것이 미시적으로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윈윈윈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이해관계를 제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은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두 분께 1분 30초를 드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가져야 될 우리 기업들과 또 정부 또 우리 가게 이 각자의 생각을 한 번씩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광노승 교수님. 일단은 이 정상회의가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획기적인 의미, 캠프 데이비드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네.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동북아 안보와 동맹 구도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을 통상을 쭉 봐온 사람으로서 네.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의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따지듯이 이런 측면에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의 목적을 기울여야지 정치 어떤 데서 흘려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독일의 뭐 유명한 전자제품 기업이 정당 편 들었다가 아예 산산조각 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듯이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기업은 그러면 손실을 극소화하면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명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거를 전략 차원에서 빨리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소비자 우리 개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악감정 그것도 우리가 못 살던 때 당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사실 대기업 월급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아요. 실질 소득으로 따지면 한국에 따지면 인플레를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이 더 잘 살아요. 그럴 때 잘 살고 나서 지금 또까지가 그 옛날에 못 살고 당했던 거 얘기 꺼내지 말자고요. 미래를 네. 보면서 그렇게 좀 대처하고 당당하게 네. 교류하고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상준 교수님. 네, 저도 일본 경제를 보면서 일본 경제 한국에서는 계속 이제 망한다 말씀도 많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일본 경제 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노쇠했지만은 관리를 잘하니까 망하지 않는데 그 망하지 않는 거의 저변에는 제가 보니까 결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만약에 기업마저 계속해서 무너졌으면 도요타, 소니마저 무너졌으면은 뭐 일본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기업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업이 하는 뭐 어떤 불법 행위 이런 것까지 다 뭐 눈 감아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업으로서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서포트를 하는 것이 기업이 잘 살아야 결국에는 한국 경제도 왜냐면은 한국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노쇠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따진다면은 한국도 이제 국내 경제는 굉장히 위축이 될 것인데 결국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처럼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기업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 기업에 집중하고 정치도 이제는 왜 정치에서 그렇게 경제가 그 포커스를 못 받는지 기업이 저는 네. 그게 늘 아쉽기 때문에 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들에게 좀 더 유리한 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 네. 그것에만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옆집이 잘 살 때 그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 왜 잘 사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칭찬의 말을 나눠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포지션에 대해서 오늘 두 분 경제의 꾼들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제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100%를 상대국에서 전부 다 얻어낸다는 것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자국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협상은 반드시 관철시키는 것. 이게 국제 외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또 북중러 신국제 공조 체제 구축하에서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이 반쪽짜리 공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부터 더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에서 이 3국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